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기업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중세시대의 도시 광장이 온갖 향신료, 직물, 이국적인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멀리서는 배들이 항구에 닿아 먼 나라에서 온 보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흥정을 벌이고 각 구성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길드는 전체 거래 상황을 관리합니다. 이 길드는 작고 지역적인 조직으로 구성원 모두가 길드가 진 비트, 의무, 가끔 발생하는 스캔들까지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대의 금융지구로 돌려보면 반짝이는 마천루, 거대한 은행 본사, 대기업 사무실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각 건물과 대기업 브랜드 뒤에는 수백만 달러의 자본, 수천 명의 직원,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현대의 거대 기업들도 알고 보면 중세 길드처럼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작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뿐이죠. 바로 이 소규모 중세 집단이 다국적 기업으로 변화해온 과정이 기업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기업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격이라는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 법인은 실제 길거리를 걷는 사람처럼 권리와 책임이 있는 존재로 법에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회사는 보통 여러 투자자나 기업가가 자금과 자원을 모아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회사 자체, 즉 법인가 그 구성원과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중세 길드를 다시 예로 들어보면 길드는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했지만 그 길드가 부담한 의무는 구성원 각자가 직접 책임져야 했습니다. 길드가 돈을 빚지면 곧 그 모든 구성원의 문제였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큰 사업을 추진하되 무언가 잘못될 경우 자신의 개인 자산 전체가 파탄나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창립자와는 독립된 권리 책임 의무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생겨났고 이는 글로벌 상업과 현대 기업법의 발전을 이끈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법적 인격을 인정하게 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유한 책임인데 이는 회사의 투자자나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실패하더라도 주식 매입에 쓴 자본을 잃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자신의 집이나 차, 개인 예금까지 빚쟁이에게 내놓아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한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의 양도성입니다. 이는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회사가 굳이 해산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덕분에 누군가 지분을 처분하고 떠나도 회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갈 수 있죠. 바로 유한 책임과 주식 양도성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부여했고 이전에 보지 못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역사를 잠깐 되짚어보면 예를 들어 영국의 귀족, 상인, 모험가들이 돈을 모아 전 세계 반대편으로 배를 보낸다고 해봅시다. 만약 배 한 척이 침몰하거나 해적에게 탈취당하면 그 항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해당 투자금만큼 손실을 볼 수 있었지만 개인 파산까지 겪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상 작은 정부처럼 화폐를 발행하고 조약을 맺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자본 조달 방식, 주식을 판매해 자금을 모으고 위험을 분산하며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 결국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초기 거대 회사들이 얻게 된 성공과 논란은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회사가 사회에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을 휩쓴 산업혁명은 회사라는 조직 형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철도, 광산 등은 건설하고 운영하며 확장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파트너가 기업 전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동구조로는 몇십만 달러나 몇만 단 달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보통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개인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법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입법부는 점차 회사 설립을 위한 특허장을 더 많이 내주게 되었고,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표준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법은 특정 회사에게만 왕이나 정부가 내리는 특권에서 조금씩 벗어나 기업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틀로 발전해 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서 기업들은 더 느슨한 규제를 제공하는 주를 찾아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특허장 장사가 벌어졌던 것이죠. 19세기 말에는 어떤 주가 가장 기업 친화적인 법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들이 몰렸는데, 한때는 뉴저지 주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델라웨어 주가 그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도 델라웨어 주는 유연한 기업법과 전문화된 법원을 갖추어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즉, 기업들은 자기네가 원하는 지배구조, 주주관계, 이사회 운영 방식을 최대한 유연하게 보장받기 위해 유리한 법체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라는 형태가 현대 비즈니스에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기업법은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는가? 주주와 이사 혹은 임원의 권리는 무엇인가? 주주와 회사 간 갈등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거대 기업을 어떻게 규제해 공익을 보호할 것인가? 본질적으로 기업법은 회사 내부 운영, 즉 회사 설립, 구조, 지배구조, 그리고 이사나 임원이 주주에게 지는 의무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증권, 반독점, 소비자 보호 등 공익과 맞닿아 있는 영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법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시장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적절한 자유를 허용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배를 비유하자면 이사회는 그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와 같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을 세우고 최고 경영자나 최고 재무책임자 같은 주요 임원을 임명하며 인수 합병 승인이나 배당금 지급 결정 등 중대한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은 주주에 의해 선출되는데, 주주들은 재무적 의미에서 회사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 운영상 상당한 권한을 누리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라는 의무를 회사와 주주들에게 집니다. 즉,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선관주의 의무, 사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충실 의무, 내부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주들은 이사들이 이런 의무를 어겼다고 느낄 때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예컨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특정 내부자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의심될 때가 그렇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판례를 보면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 선을 넘는지에 대한 기준이 계속 다듬어져 왔습니다. 법은 이사회가 주주의 자산을 함부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책임을 묻지만, 동시에 선의와 합리적인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라면 단순한 판단 오류에 대해서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사업 판단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이사회가 매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주 측면에서는 이사회 선출을 위한 투표권,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 배당을 받을 권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문서나 장부를 열람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상장 기업에서는 주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거대 연기금부터 소수주주까지 그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보통 회사 경영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사회 결정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적은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서로 힘을 합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행동주의라고 불리는데, 기업 전략, 지배구조, 사회적 정책 등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주주들이 뭉치는 현상입니다. 작은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 경우 마을은 기업이고 각 주식이 의결권 비중을 나타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이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경계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기업 형태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기업이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나 환경,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좌우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기업법의 또 다른 영역인 규제가 등장합니다. 증권 관련 법은 기업이 재무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반독점법은 독점적 행태를 제한해 경쟁을 유지하며, 환경 관련 규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기업법을 뼈대라고 한다면 이런 규제들은 회사가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피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균형 잡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면서도 기업에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무책임한 행동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균형점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19세기 말의 자유방임주의는 거대한 트러스트와 독점 기업을 양산했고, 대중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20세기에는 대공황 등 경제 위기가 터지면 규제가 크게 강화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와 디지털 혁신,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시대인지라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업법과 관련 규제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론적 논쟁 중 하나는 주주이익 극대화 모델과 이해관계인 이익집단 중심 모델 간의 대립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업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시각이 주류였고, 이 사회 역시 주가와 배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측은 주주만 고려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다른 집단,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을 소외시킨다고 말합니다. 이해관계인 중심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미치는 영향이 주주들의 지갑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므로 이 사회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라, 많은 기업은 두 입장을 절충하거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공익법인 제도를 마련해 회사 정관에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보호합니다. 반면 어떤 곳은 이윤 추구가 곧 사회에 기여하는 최선의 길이라 믿으며 수익 창출을 통해 일자리, 혁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은 기업법 개혁 방향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쟁점은 회사라는 법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입니다. 회사가 법적인 인격을 가짐으로써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맺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범위나 기반 논리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는 회사가 정치 자금 지원이나 광고와 같은 영역에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석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논란은 기업법이 단순히 건조한 규정의 나열이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지닌 분야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기업법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회사를 거대한 협동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관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 노동, 자원을 한데 모아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한 협동조합 같은 것이죠. 기업법은 이 협동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누가 결정권을 갖고 이윤은 어떻게 나누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규정하는 매뉴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거대 회사는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직원을 두는 경우도 많으니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기업법은 수많은 규정, 판례, 제도를 거듭 발전시키며 거대한 조직이 그 힘을 제대로 행사하면서도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끌어온 셈입니다. 가끔씩 대형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잘못된 재무제표 발표, 내부자 거래, 환경 파괴 같은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기업법이나 그 주변 규제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는지 혹은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1929년, 1987년, 2008년 등 여러 금융위기 이후 입법이 크게 바뀌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생겼고 2008년 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중의 분노가 폭발할 때마다 입법자들이 기업 규제 방식을 재평가하고 기업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라는 조직 형태는 혁신과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약, 심지어 화성 탐사 로켓까지 혁신적인 제품 뒤에는 한두 개 회사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여러 회사들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야말로 기업법의 의의입니다. 기업법은 우리가 이 강력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부와 책임,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향을 잡아줍니다. 기업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 하나는 인수합병입니다. 이를 줄여서 흔히 M&A라 부르는데 회사 두 개가 결합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혹은 스스로 일부 사업 부문을 떼어내는 일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래는 하룻밤 사이에 산업 지형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끼리 합병하면 경쟁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 반독점 심사를 받기도 하죠. 기업법은 이 거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주들의 승인은 어떻게 받으며 소수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등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마치 두 거대 조직의 결혼 같은 이벤트인데 이 결혼이 수많은 직원과 소비자, 주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여러 서류와 승인을 거쳐야만 성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CSR 문제 또한 기업법의 폭넓은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선활동, 윤리적인 공급망 관리, 환경 친화적인 경영 등을 통해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요즘은 소비자들도 기업에게 단순히 이익 추구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점차 많은 회사가 CSR을 내세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부분 공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이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대외 홍보에 그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회사와 다른 형태인 파트너십, 유한책임 회사, 협동조합 같은 다양한 조직 형태도 각기 고유한 법적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대안들은 소규모 사업이나 신생 벤처기업 또는 전통적인 영리기업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조직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조직 형태도 책임 제한 등의 공통점을 갖지만 지배구조나 과세 방식에서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꼭 주식회사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역사적, 이론적 관점을 통해 볼 때 기업법은 단지 복잡하고 딱딱한 법조항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협동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를 바꾸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는 때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제도를 악용해 더 약한 주체들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단체로는 해낼 수 없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법을 이야기하며 빠질 수 없는 것이 합병과 분할,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같은 굵직한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협동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수많은 사람과 자본, 자원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규칙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기업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 법은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